검붉은 피가 진흙탕에 섞여 흐르고 있었다. 발톱이 빠져나갈 듯한 고통이 발끝에서부터 뇌수까지 찌릿하게 치솟았지만 연화는 멈출 수 없었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내리꽂힐 때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천둥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삼배치마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 허벅지가 훤히 드러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빗물과 진흙에 엉겨붙어 마치 물귀신과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으나 연화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었다. 죽어서라도, 아니, 죽음보다 더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되찾아야만 하는 뼈에 사무친 집착이었다. 그녀는 미끄러운 바위를 손톱이 뒤집히도록 움켜쥐며 짐승처럼 기어서 산비탈을 올랐다. 이 험준한 산세 끝,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는 그 금지된 곳에 그녀의 마지막 희망 혹은 파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다리가 부러져도 좋고 내 눈이 멀어도 좋다. 그이가 나를 다시 보게만 할 수 있다면 내 살을 저 까마귀 떼에게 던져주어도 좋다. 연화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을 저주 섞인 맹세를 입술을 깨물며 되뇌었다. 차가운 빗물이 입안으로 들어와 비릿한 피맛과 섞였다. 그 비릿함은 문득 그녀에게 잊고 싶은 아니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불과 한 달 전 남편 선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던 그 순간의 공기가 이토록 차갑고 비릿했다. 마을 어귀 주막에서 웃음을 팔던 기생 월향의 붉은 치마폭에 쌓여 들어오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보란듯이 교태를 부리던 월향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조강지처인 자신을 마치 다 쓴 빗자루 보듯 하던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과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던 첩의 당당함이 연화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어린 아들 명수마저 첩의 손에 맡겨진 채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해야 했던 치욕을 견딜 수가 없었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기이하게도 빗줄기가 잦아들며 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죽은 듯한 고요함이었다. 그 정막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도깨비불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초가집 한 채, 바로 그곳이 만신 할멈이 사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할멈이 사람의 간을 빼먹는 요물이라느니 귀신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았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을 속삭이곤 했다. 하지만 지금 연화에게 그곳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성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살인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삐그덕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저절로 열렸다. 마치 거대한 아기가 입을 벌리고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형상이었다.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향 냄새는 절에서 맡던 그윽한 향이 아니라 썩은 고기가 타는 듯한 역겨운 노린내였다. 들어오너라. 내 너의 썩어 문드러진 속내를 진작부터 맡고 있었느니라.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쇠를 긁는 듯한 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연화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사방 벽에는 알 수 없는 짐승의 가죽과 핏자국이 말라붙은 부적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쭈글쭈글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노파의 눈은 백내장이 낀 듯 하얗게 멀어 있었으나 연화는 그 눈이 자신의 뼛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노파는 연화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코를 킁킁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산의 놈의 정을 그리워하다 못해 원귀가 다 되었구나. 산 사람의 몸을 하고 있으나 그 속은 이미 무덤과 다를 바가 없어. 노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다. 연화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울음을 토해냈다. 체면도 자존심도 이미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다. 할머니,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이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년에게 빼앗긴 제 자리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라도 할 것입니다. 제 수명을 깎아서라도, 아니,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좋습니다. 제발, 제발 그이가 저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다. 바닥에 머리를 도무며 흘린 피가 멍석 위로 번져나갔다. 노파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혀를 쿵쿵 찼다. 어리석은 것. 사람의 마음이란 본디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번 떠나면 다시 거슬러 오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법이다.
억지로 물기를 돌리려면 둑을 쌓아야 하고 그 둑을 쌓으려면 흙과 돌로는 부족한 법이지. 노파는 주름진 손을 뻗어 연화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렸다. 초점 없는 하얀 눈동자가 연화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년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그것은 소유욕이고 집착이며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아집일 뿐이다. 그것을 이루려면 보통의 정성으로는 어림도 없다. 아주 강력한 비방비성을 써야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노파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다. 연화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바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폐물이라도 아니면 제 남은 수명의 절반이라도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노파가 기괴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크크크 금부치 따위는 필요 없다. 내 수명. 이미 도끼에 절어 쓸모없는 목숨 따위 거두어 무엇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다. 가장 소중한 것, 네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담보가 되어야 비로소 떠나간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밧줄이 만들어지는 게야. 연화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으나 이미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남편 선우가 다시 자신을 안아주고 기생월향을 내쫓는 달콤한 상상만이 가득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함은 자신의 목숨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설령 내가 죽더라도 그이가 나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 또한 복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뒤틀린 생각이 그녀를 지배했다. 알겠습니다. 제 가장 소중한 것을 걸겠습니다. 그러니 비방을, 그 비방을 알려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노파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단지를 꺼내왔다. 단지 뚜껑을 열자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노파는 그 안에서 검붉은 가루와 말라 비틀어진 약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뼛가루를 꺼내어 섞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어 연화의 손가락 끝을 찔렀다.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그 기괴한 혼합물 위로 스며들었다. 내 피와 원한이 섞였으니 이제 이 약은 사내의 혼을 빼놓는 묘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사내의 음식에 타서 먹이거나 잠든 사내의 베개 밑에 넣어두거라. 단 명심해라. 이 주술이 효험을 발휘하는 순간부터 저울의 한쪽은 기울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반드시 생기는 법. 그 대가가 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일지라도 절대 물을 수는 없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노파가 건네준 작은 한지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쥔 것처럼 손바닥이 화끈거렸다. 창밖에서는 다시금 천둥이 치며 요란한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선택을 말리려는 듯 혹은 앞으로 닥칠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연화는 그 꾸러미를 품속 깊이 숨기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욕망의 불꽃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화는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처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 홀로 남은 노파는 희미해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불나방이 제 몸 타는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구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어미여. 네가 맺은 그 붉은 실이 결국 누구의 목을 조르게 될지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노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기괴하게 춤을 추었다. 연화는 쏟아지는 폭우 속을 다시 뚫고 산을 내려갔다. 올라올 때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품속에 든 그 불길한 물건이 뿜어내는 열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산 아래로 가져가는 것이 단순한 사랑의 묘약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갈 재앙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올 것임을.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새벽의 공기는 짐승의 내장처럼 서늘하고 축축했다. 연화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스며들었다. 밤새 내린 비에 젖은 옷가지가 몸에 감겨와 한기를 느꼈지만 품속에 감춘 지 꾸러미의 열기만큼은 그녀의 심장을 댄 듯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무당이 준 그 검붉은 가루를
남편 선우가 아침마다 습관처럼 들이키는 숭늉 그릇에 조심스레 털어넣었다. 가루는 물에 닿자마자 핏물처럼 붉게 퍼지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연화의 죄책감이 욕망이라는 거대한 왑에 삼켜지듯 그것은 순식간에 투명한 맹물로 위장했다. 이것은 독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이다. 그래, 이것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약이다. 연화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부엌 한 구석에서 쥐들이 찍찍거리며 도망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비뚤어진 양심을 비웃는 듯하여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대문 밖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술에 절어갈 찌자로 걸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남편이었다. 아니면 기생월향의 향냄새를 잔뜩 묻힌 채 며칠이고 돌아오지 않았을 그였다. 그러나 오늘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규칙적이고 묵직했다. 삐그덕 대문이 열리고 마당에 들어선 그림자는 분명 선우였다. 연화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숨을 죽였다. 남편은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흐트러진 모습도 아니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안방문을 정확히는 연화가 숨죽이고 있는 그 문틈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집요하고 강렬한지 연화는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다. 부인 안에 있는가? 선우의 목소리는 예전에 카랑카랑하던 톤이 아니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탁했으며 감정의 높낮이가 거세된 듯 건조했다. 연화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가자 선우는 뚜벅뚜벅 걸어와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연화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내 그동안 무언가에 홀려 있었던 모양이요. 자네를 두고 내가 어찌 밖으로만 돌았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 남편의 말은 연화가 그토록 꿈꾸던 사과의 말이었으나 그녀는 찰나의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맞잡은 남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겨울밤 문고리를 잡은 듯한 섬뜩한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서서방님, 손이 어찌 이리 차갑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연화가 조심스레 묻자 선우는 기괴할 정도로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웃었다. 눈은 전혀 웃지 않은 채 입만 웃는 그 표정은 마치 탈을 쓴 광대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차갑다니, 내 몸은 지금 자네를 향한 열정으로 불덩이 같은데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야. 월향인지 뭔지 하는 그 계집 생각은 나지도 않네. 오직 자네뿐일세. 선우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연화는 남편의 품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기생의 분냄새도 술냄새도 아니었다. 비에 젖은 흙냄새 혹은 오래된 사당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와 묘하게 섞인 비릿한 혈향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애써 그 불길한 징조를 무시했다. 남편이 돌아왔다. 그토록 바라던 남편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손이 좀 차갑고 냄새가 난들 그게 대수랴 싶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선우는 마치 그림자처럼 연화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연화가 바느질을 할 때도 그는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만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곱다. 참으로 고와. 내 어찌 이 고운 얼굴을 잊고 살았을꼬. 남편의 칭찬은 끝이 없었지만 그 사랑은 다정함보다는 집착에 가까웠다. 그는 연화가 잠시라도 시야에서 사라지면 아이처럼 불안해하며 온 집안을 뒤지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선우가 개과천선했다며 조강지처의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칭송했다. 기생월향이 선우에게 버림받고 미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연화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무당의 비방은 실로 영험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밤마다 남편의 차가운 품에 안겨 행복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보인 것은 집안의 가축들이었다. 연화가 아끼던 암탉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더니 아침에 나가보면 목이 뒤틀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곤 했다. 닭장의 닭들은 선우가 마당에 나타나기만 하면 구석으로 몰려가 끽소리도 못 내고 벌벌 떨었다. 집을 지키던 늙은 누렁이조차 선우를 보면 꼬리를 사타구니 사이로 말아넣고
구슬프게 울어댔다.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듯한 반응이었다. 짐승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선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죽은 닭을 집어들고는 덤불 속으로 휙 던져버리곤 했다. 그 무심한 동작에는 생명에 대한 연민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그저 날이 맺어서 그렇겠지. 우연일 거야 라며 스스로를 세뇌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자다가 목이 말라 눈을 떴다. 옆자리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남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연화는 숨을 들이켜며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선우가 눈을 뜨고 있었다. 아니,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혹은 허공의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탁하게 풀려 있었고 입은 반쯤 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시체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서방님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며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뛰고 있었으나 그 박동이 너무나 느리고 묵직했다. 쿵, 쿵, 쿵.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그 순간 선우의 고개가 기계처럼 천천히 돌아가 연화를 향했다. 왜 그러시오 부인? 잠이 오지 않소.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하고 낮았다. 연화는 공포를 애써 누르며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그저 악몽을 꾼 듯하여. 선우는 차가운 손을 뻗어 연화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연인의 애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확인하는 뱀의 움직임 같았다. 나를 두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야 하오. 죽어서 흙이 되어도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해. 선우의 말은 사랑 고백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광기는 연화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연화가 비치지 않았다. 그저 끝없는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을 쓸던 연화는 대문 앞에 죽어있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까마귀는 배가 갈라진 채 내장이 쏟아져 있었고 그 주위에는 붉은 개미떼가 새까맣게 몰려들고 있었다. 불길했다. 너무나도 불길했다. 그때 안방에서 자고 있던 5살 배기 아들 명수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연화가 빗자루를 내던지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자 아이는 구석에 처박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명수야, 왜 그러느냐? 무서운 꿈이라도 꾸었느냐? 연화가 아이를 끌어안으려 하자 명수는 비명을 지르며 어미의 손길마저 뿌리쳤다. 아이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방금 들어온 연화의 뒤 문가에 서 있는 아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 아버지가 아니야. 저거 무서워. 명수는 거품을 물듯 소리치며 발작을 일으켰다. 선우는 문지방에 기대선 채 그저 무표정하게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식을 향한 걱정이나 사랑은커녕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싸늘한 적에마저 감돌고 있었다. 아이가 기가 허한 모양이구려.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여야겠소. 선우가 덤덤하게 내뱉는 그 말에 연화는 처음으로 뼈저린 후회의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불러들인 것이 옛날에 다정했던 남편이 아님을,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남편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지며 연화와 명수를 천천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그림자 속에서 무당 노파의 쇠긁는 듯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담보가 되어야지. 연화는 아이를 품에 꽉 안았지만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있었다. 집안에는 씁쓸하고 비릿한 탕약 냄새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고통이 스며드는 듯했다. 방 한 구석 요강 옆에는 검은 피가 섞인 토사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명수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정막을 갈랐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마당을 뛰어다니며 흙장난을 하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요 위에 누워있는 것은 앙상하게 뼈만 남은 팔다리와 못하게 들어간 눈두덩이 주위로 검푸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처참한 몰골뿐이었다. 연화는 물수건을 짜서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아이의 살갗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어미가 미안하다. 명수야, 내가 죄인이다. 연화의 눈물 방울이
아이의 메마른 입술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아이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릴 뿐이었다. 검은 뱀이 내 목을 감아. 숨을 쉴 수가 없어. 연화가 아이를 간호하며 애를 태우는 동안 선우는 문지방에 걸터 앉아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걱정은 터럭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연화의 관심이 온통 아이에게 쏠려 있는 것에 대한 짜증과 질투가 섞인 기묘한 불쾌감이 감돌고 있었다. 부인 그만하고 이리 오시게. 아이는 운명이 다하면 가는 것이고 살 운명이면 사는 법이야. 자네가 그리 애를 쓴다고 저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나겠나. 선우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했다. 연화는 물수건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을 노려보았다. 예전에 선우라면 아이가 감기 기운만 있어도 한밤중에 의원을 업고 달려왔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사내는 껍데기만 남편일 뿐 그 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들어찬 괴물 같았다. 연화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자식입니다. 명수가 죽어가는데 어찌 그리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사람이요. 하지만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연화의 어깨를 우악스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얇은 저고리를 뚫고 살을 파고들었다. 사람 그래. 난 자네의 사람이지. 오직 자네만을 위한 사람이야. 저 아이가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싫을 뿐이네. 자네의 눈길, 손길, 숨결 하나까지 모두 내 것이어야 하는데 왜 저 송장 같은 아이에게 낭비하는가? 선우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번들거렸다. 그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탐욕이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남편을 밀쳐내려 했지만 그의 힘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명수가 갑자기 히익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며 경기를 일으켰다. 아이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입가에 거품이 일었다. 선우가 다가오자 아이의 발작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마치 천적을 마주한 작은 새처럼 명수의 생명력은 아비가 가까이 올수록 급격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이튿날 연화는 이웃 마을에서 용하다는 늙은 의원을 모셔왔다. 의원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쥐었다. 이 집안에 산 사람이 막기 힘든 악취가 진동을 하는구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명수의 맥을 짚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맥을 살피던 의원의 얼굴이 점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맥을 짚어보더니 황급히 손을 떼며 뒤로 물러났다. 이건 의술로 고칠 병이 아니오. 의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연화가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슨 약이라도 침이라도 써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짐을 챙기며 힐끔힐끔 선우가 있는 사랑채 쪽을 곁눈질했다. 부인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오. 아이의 몸에는 병이 없소. 다만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아이의 생기성치를 통째로 빨아마시고 있소. 마치 거머리가 피를 빨듯 말이오. 맥이 잡히지 않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오. 의원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가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집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와 있소. 양기 영치가 쇠하고 음기 인치가 넘치니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는 법이오. 의원이 떠난 뒤 연화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들어와서는 안 될 것, 생기를 빨아마시는 것. 의원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든 척하며 실눈을 뜨고 남편을 지켜보았다. 깊은 밤 선우가 자리에서 소리 없이 일어났다. 그는 잠든 연화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병든 아들이 누워있는 아랫목으로 기어가듯 다가갔다. 달빛에 비친 선우의 그림자가 명수의 작은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선우는 아이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댔다. 입을 맞추려는 것인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있었다. 색색거리며 힘겹게 내뱉는 아이의 가냘픈 숨결을 선우는 탐욕스럽게 자신의 코와 입으로 들이마셨다. 그 순간 놀랍게도 창백하고 푸석하던 선우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주름이 펴지는 듯한 착시가 일어났다.
반면 명수의 얼굴은 더욱 흑빛으로 변하며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그것은 부자간의 애틋한 모습이 아니라 산자가 죽어가는 자의 남은 명줄을 갉아먹는 포식의 현장이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입을 틀어막고 이불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공포와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무당 노파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가장 소중한 것, 네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연화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바친 대가는 단순히 자신의 수명이나 영혼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껍데기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피부치 하나뿐인 아들 명수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남편 선우는 주술의 힘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고 그 가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혈육인 아들의 정기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시들어갈수록 남편은 더욱 건강해지고 남편이 자신에게 집착할수록 아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저주받은 시속게임, 그 끔찍한 저울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연화의 가슴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내가 내 새끼를 죽이고 있었어. 연화의 속눈썹이 젖어들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지금 이 사실을 남편에게 들켰다가는 자신마저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다. 선우는 흡족한 듯 입맛을 다시며 다시 연화의 옆으로 돌아와 누웠다. 그의 차가운 팔이 연화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팔은 마치 팔리를 튼 구렁이처럼 무겁고 징그러웠다. 연화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 이대로 있다가는 며칠 못 가. 명수는 싸늘한 주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미 얽히고 설킨 이 저주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내야 한단 말인가. 무당은 말했다. 절대 물을 수는 없다고. 그러나 어미 된 자로서 자식이 눈앞에서 잡아먹히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결심을 굳힌 듯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쌀을 씻는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밥상머리에서 연화는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선우에게 말을 건넸다. 서방님 명수의 병세가 차도가 없으니 제가 산 너머 절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리고 와야겠습니다. 부처님께 빌면 혹시 압니까? 아이가 털고 일어날지. 선우는 숟가락을 멈추고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무표정한 얼굴 뒤로 의심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불공 굳이 자네가 갈 필요가 있나? 내가 다녀오지. 선우의 대답에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집을 비우게 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아닙니다. 어미의 정성이 들어가야지요. 서방님은 집에서 아이를 봐주셔요. 연화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선우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내 곁을 떠나려는 수작은 아니겠지. 나는 자네가 눈앞에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절이든 어디든 가려거든 나와 함께 가야 하네. 아니면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선우의 집착은 이제 광기를 넘어 감금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연화가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혹은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연화는 밥그릇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다. 이 집은 이제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었고 남편은 간수가 되어 그녀와 아들을 옥죄고 있었다. 명수의 거친 숨소리가 안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시간은 연화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숭늉 그릇을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마치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그 끔찍한 비방을 내린 원흉을 찾아가 단판을 짓는 것뿐이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밤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연화의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이 터질 듯 박동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녀는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면서도 미친 듯이 산길을 달렸다. 등 뒤에서 남편 선우가 귀신 같은 형상으로 쫓아올 것만 같은 공포가 발목을 잡아챘다. 저녁상에 몰래 섞어 넣은 독초즙이 그를 잠시나마 잠재웠을 터였으나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그가 언제 다시 눈을 뜰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온몸을 적셨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피맛이 났다. 하지만 연화는 멈출 수 없었다. 품속에 숨겨온 명수의 낡은 저고리가 젖지 않도록 부여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것은 죽어가는 아들의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사당 앞에 당도했을 때 기괴한 정적은 여전했다. 살인무는 지난번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환영의 인사가 아닌 지옥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핏빛처럼 붉었다. 연화가 문지방을 넘자마자 어둠 속에서 노파의 쇳소리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크크크.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기어 들어오는 꼴이라니. 내년이 올 줄 알고 있었다.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노파는 연화가 절을 하기도 전에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비웃음을 날렸다.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 실로 칭칭 감긴 지푸라기 인형 2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목을 매단 죄인들처럼 처참해 보였다. 할멈, 제발 이 저주를 멈춰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덤벼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명수가 죽어갑니다. 연화는 바닥에 이마를 탔으며 울부짖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남편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 껍데기뿐인 사내가 무슨 소용입니까? 제 아들만 살려주신다면 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노파는 차가운 눈으로 발버둥치는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후회를 해. 늦었다. 아주 많이 늦었어.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 그것이 이치다. 노파는 지팡이로 붉은 실에 묶인 인형 중 하나를 툭 건드렸다. 그 인형은 다른 인형보다 크기가 컸고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보아라. 이게 내 남편놈의 명줄이다. 그리고 저 옆에 비쩍 말라 비틀어진 것이 네 아들놈이고 두 놈의 운명은 이미 탯줄처럼 하나로 이어졌다. 큰 놈이 작은 놈의 길을 빨아먹으며 연명하는 형국이지. 내년의 욕심이 만든 기형적인 탯줄이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인형들을 바라보았다. 큰 인형에 감긴 붉은 실이 작은 인형의 목을 조르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작은 인형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적근을? 적근을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연화가 덜덜 떨며 손을 뻗으려 하자 노파가 지팡이로 그녀의 손등을 내리쳤다. 손대지 마라. 함부로 건드렸다간 둘 다 황천길로 갈 것이다. 노파는 정색하며 말을 이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혹할 게야. 노파는 방구석 괴짝에서 녹슨 가위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가위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었고 손잡이에는 알 수 없는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선택해라. 내 남편을 살리고 아들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살리고 남편을 영원히 잃을 것이냐. 노파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연화의 귓가를 때렸다. 연화는 가위를 집어들고 멍하니 노파를 쳐다보았다. 남편을 잃는다니요. 그저 예전처럼 남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 주술은 장난이 아니다. 한번 꼬인 매듭을 칼로 자르면 그 반동이 따르는 법이다. 지금 내 남편은 내 아들의 생기로 숨을 쉬는 허수아비다. 저 연결고리를 끊으면 내 남편에게 공급되던 생기가 끊긴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겠느냐? 단순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내 기억 속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네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도, 혹은 미쳐버린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파가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였다. 네가 그 끈을 자르는 순간 남편은 너를 향했던 그 맹목적인 사랑을 저주와 증오로 바꿀 것이다. 그가 가졌던 모든 기억이 산산조각이 나고 너는 그에게 철천지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연화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남편 선우. 비록 지금은 괴물이 되었지만 한때는 그녀의 하늘이었고 우주였던 사내. 그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잠시 주춤하는 사이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사이로 환청처럼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파, 살려줘. 연화의 눈앞에 명수의 앙상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품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던 어미가 지켜주지 못한 가여운 새끼.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그 비릿한 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사랑 집착. 그것이 자식의 목숨보다 중할소냐.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그이가 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도 좋습니다. 평생 저를 저주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 새끼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지옥불에라도 떨어지겠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도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가위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지푸라기 인형 앞으로 기어갔다. 노파는 그 모습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옴마니 반매훔. 업보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는 법. 인연의 끈은 질기고도 허망하도다. 연화는 가위날을 붉은 실 한가운데에 가져다 댔다. 쇠붙이가 실에 닿자마자 찌릿한 전기가 손을 타고 흘렀다. 마치 살아있는 핏줄을 자르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졌다. 사당 안의 촛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고 벽에 걸린 짐승 가죽들이 덜거덕거리며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다. 서방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부디 다음 생에는 저 같은 못난 여편네 만나지 마세요. 연화는 눈물을 쏟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가위질을 했다. 싹둑. 둔탁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절단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붉은 실이 끊어지며 시뻘건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연화의 얼굴을 뒤덮었다. 인형에서 나온 피였다. 동시에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혹은 인간의 단말마와도 같은 끔찍한 비명소리가 천둥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으아하하. 그것은 분명 선우의 목소리였다. 고통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처절한 절규였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끊어진 붉은 실은 마치 잘린 뱀처럼 바닥에서 꿈틀거리다 이내 검은 재로 변해 바스러졌다. 반면 작은 인형을 감고 있던 칙칙한 회색빛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인형에서 은은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노파는 재가 되어버린 실뭉치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지독하구나. 지독해. 어미의 한이 사내의 집착을 이겼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연화는 피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위는 녹아내린 듯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끝난 것입니까? 명수는 살 수 있는 겁니까? 노파는 등불을 끄며 차갑게 대꾸했다. 가보거라. 내 눈으로 확인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빈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는 법. 네가 잘라낸 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네 자신의 일부인지 평생을 곱씹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연화는 사당을 뛰쳐나왔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험난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굴러떨어졌지만 그녀는 기어서라도 집으로 향했다. 멀리 초가집 지붕이 보일 때쯤 집 쪽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사랑채였다. 선우가 머물던 그곳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불을 끄려 몰려들고 있었다. 불이야. 김진사 댁에 불이 났다. 저 안에 사람이 있어. 선우 그 양반이 미쳐 날뛰다가 제 방에 불을 질렀대.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사랑채는 이미 화마에 집어삼켜져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길 한가운데 한 사내가 춤을 추듯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선우였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쥐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연화야, 내년이 나를 배신해. 내 심장이 타들어간다. 으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악귀의 저주였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며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저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것은 남편의 육신이 아니라 자신의 비틀린 욕망과 이기심이었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뛰쳐나왔다. 엄마 명수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비틀거리지만 제 발로 뛰어나와 연화의 품에 안겼다. 아이의 몸은 따뜻했다. 죽음의 냉기는 사라지고 볼에는 홍조가 돌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 아이는 연화의 품에 얼굴을 묻고 바들바들 떨었다. 연화는 아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쿵쿵거리며 가슴으로 전해졌다. 살아있다. 내 새끼가 살아있다. 그것만으로 좋겠다. 사랑채의 지붕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불길이 선우의 모습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마지막 순간 불길 속에서 선우와 연화의 눈이 마주쳤다. 선우의 눈빛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아주 짧은 순간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너지는 기둥과 함께 화염 속으로 사라졌다. 여보. 연화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죄 많은 인연을 끊어내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는 참회의 고백이었다. 밤새 타오른 불길은 새벽이 되어서야 사그라들었다. 잿더미만 남은 사랑채 위로 희뿌연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고통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품에 안긴 명수의 따뜻한 체온만이 그녀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임을 연화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모든 비극과 슬픔도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 희석되기 마련이었다. 잿더미가 되었던 김진사댁 사랑채 자리에는 어느덧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검게 그을렸던 대들보의 흔적은 무성한 잡초 덤불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날 밤 마을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화마의 기세는 이제 촌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가끔 그 폐허를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기구한 운명을 동정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풍파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연화에게 지난 시간은 단순히 잊히는 과정이 아니라 깎여나가고 다듬어지는 수행의 시간이었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 연화는 마루에 앉아 다 해진 명수의 바지를 기고 있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스며드는 석양이 그녀의 얼굴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고운 얼굴에는 이제 잔주름이 자글자글 자리 잡았고, 검던 머리카락 사이에는 서리 같은 흰머리가 드문드문 섞여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예전의 도끼나 광기 대신 깊고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바늘을 움직이는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어졌지만 한 땀 한 땀 이어가는 그 동작에는 삶을 대하는 경건함마저 느껴졌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등짐을 한가득 진 건장한 소년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명수였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그 병약하고 앙상하던 아이는 이제 어미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듬직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구릿빛 피부와 땀방울이 맺힌 이마,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가 넘쳐 흐르는 그 맑은 눈동자는 연화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승리의 증거이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속죄해야 할 이유이기도 했다. 연화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아들을 맞이했다. 그래, 고생했다. 산길이 험했을 텐데 다친 데는 없느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따라 산에 도라지가 많이 눈에 띄어 좀 캐오느라 늦었습니다. 이걸 다려서 드시면 어머니 기침이 좀 잦아들 겁니다. 명수는 싱긋 웃으며 등짐을 내려놓았다. 아들의 효심 어린 말에 연화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남편을 잃고 가세가 기울어 햇바느질과 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연화는 지금 이 순간이 비단 옷을 입고 안방마님 소리를 듣던 시절보다 더없이 귀하고 행복했다. 그것은 욕심으로 훔쳐온 행복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일궈낸 진짜 삶이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연화는 부엌에서 정성스레 빚은 떡과 맑은 청주 한 병을 챙겨 들었다. 오늘은 선우가 떠난 지 딱 10년이 되는 기일지를 이었다. 명수는 눈치 빠르게 채비를 하는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뒤를 따랐다. 같이 가시지요, 어머니. 밤길이 어둡습니다. 두 모자는 말없이 들이나 산길을 걸어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옛 집터의 사랑채 자리에 도착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억새를 흔들며 추추 소리를 냈고 풀벌레들이 구슬프게 울어댔다. 연화는 무너진 돌담 귀퉁이에 작은 상을 펴고 술을 따랐다. 향을 피우자 매캐하면서도 그윽한 연기가 피어올라 허공으로 흩어졌다. 연화는 그 연기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마지막 순간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원망과 슬픔, 그리고 기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던 그 눈동자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잔을 올렸다. 여보, 저 왔습니다. 명수도 같이 왔어요.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질투했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당신께 술을 올립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담담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또한 그를 향한 미친 듯한 집착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직 가여움과 미안함뿐이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었다면 그는 비록 정없는 남편이었을지언정
그렇게 비참하게 악귀가 되어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억지로 인연의 끈을 묶으려 했던 자신의 죄가 그를 태워 죽인 불씨였음을 연화는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었다. 부디 저승에서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그저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편히 쉬세요. 이승에서의 악연은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명수도 어머니 옆에서 절을 올렸다.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저 무서운 그림자 혹은 악몽 속의 괴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매년 이곳을 찾아와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명수는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슬픔과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여겼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명수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마디 굵은 어머니의 손. 연화는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무당 노파의 말이 떠올랐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노파의 예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녀는 남편이라는 한때 자신의 우주였던 존재를 잃었다. 하지만 욕망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소중한 것은 집착으로 도가매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생명을 지키고 보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명수야, 내 어머니, 너는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거든. 절대 그 마음을 억지로 가지려 하지 말거라. 사람의 마음은 잡으려 하면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놓아주면 바람처럼 머무는 법이란다. 명수는 어머니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뼈아픈 회한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개 짖는 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다듬이질 소리가 어우러진 그 풍경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눈물 겹도록 아름다웠다. 연화는 잠시 멈춰서서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지난날의 광기와 폭풍우는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잊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대가로 얻은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다 타버린 부적의 재가 담긴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10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니며 스스로를 경계했던 물건이었다. 연화는 주머니를 풀어 개울가에 흘려보냈다. 검은 재가 물살을 타고 하류로 더 넓은 강으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 사라졌다. 이제 정말로 그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자. 집에 가서 따뜻한 숭늉이라도 마셔야겠다. 연화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뒤를 따랐다. 그림자는 둘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걷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해 보였다. 욕망은 불과 같아 자신과 타인을 모두 태워버리지만 사랑은 물과 같아 낮은 곳으로 흐르며 메마른 땅을 적신다. 연화는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물길을 찾았다. 비록 늦었지만 그녀의 남은 생은 더 이상 갈증에 허덕이지 않을 것이다. 밤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깊은 평온과 함께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다.